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이번에 대진고등학교 내신 진행을 맡게 된 국어 강사 구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계속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진고등학교가 현재 오늘의 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어머님들께 이런저런 대진고 스타일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질의응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좀 여유 있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스타트를 하기 전에 제목에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문학. 제가 사실 원래는 제 키워드가 국어의 새로운 해답이라는 단어를 잘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몇 년 차 수업을 해도 전 맨날 저 단어를 쓰거든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매년 바뀌잖아요. 어쨌든 트렌드라는 거는. 그거에 계속 맞춰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제가 쓰고 있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건데, 바꿨어요 오늘 문학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학년 1학기 교과서의 제목이 문학입니다. 방금 전 앞에 설명회에서도 끝나고 어머님들이 정말 문학만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교과서 이름이 문학입니다. 올 문학입니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면, 이게 아무래도 1학년들은 아직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애들이 엄마한테 교과서도 보여주고 엄마한테 제잘제잘 말도 좀 하고, 그리고 엄마보단 애들이 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보다 더 잘 아는데, 이게 이제 2학년쯤 되면 이놈의 녀석들이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뭐 선택 과목 뭐 했는지 얘기도 잘 안 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2학년 1학기 교과서 제목은 문학이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작품은 문학 작품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큰 변수입니다. 제가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문이과 비율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문과다. 와, 요즘 이래요. 제가 옛날에는 문과 손들어보세요, 이과 손들어보세요 이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살짝 없어서 문과다에 손이 없으면 그냥 끝인 느낌 수준? 네, 정말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다 이과란 뜻은 굉장히 통계 오류일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학교 전체에도 이과가 훨씬 많다는 의미겠죠. 특히나 이과 남학생들의 경우, 뭐 남학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은, 애들이 이과면 일단 T예요. 요즘 MBTI 기준상. 저도 T인데, 저 진짜 극 T거든요 사실은. 국어 강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근데 이과 남자애들이랑 문학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에게 공감 능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맨날 뭐, 야 너는 진짜로 뭐 슬픈 것보다 울어본 적 없어? 왜 울어요? 이런 식이고. 최근에도 진달래꽃은 다 아시잖아요. 진달래꽃 지문 수업을 하다가 남자애들이 갑자기 저보고, 쌤 그래서 이 여자는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러는. 야 너는 이 애절한 상황에서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울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 빨리 정해달래요 저보고. 애초에 지문에 정한 게 없는데 저보고 정해달라 그러면 제가 김소월이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분명한 걸 좋아해요. 거꾸로 말하면 문학의 애매함을 아무래도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국어 강사이기 이전에 한 학생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국어라는 과목의 애매함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국어는 절대 수학이 되지는 못해요. 근데 다만 거꾸로 국어도 어쨌든 시험을 보는 과목이잖아요. 시험을 본다는 뜻은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선생님들도 출제를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국어 애매해, 100은 아니야. 근데 99%의 뭔가 기준은 있어. 네가 공부를 80만 한 거야. 그래서 네가 애매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제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저랑 이제 좀 지내다 보면 제가 T인 걸 알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 떨어지는 나도 했으면 니들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어머님들께서도 2학년 1학기가 진짜 고비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 다음 과목들은 뭐냐면, 이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그 선택 과목이 있을 건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언어와 매체를 많이들 하시긴 하니까, 근데 뭐 그건 어쨌든 선택 과목이니까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독서라고 해서 비문학이 있어요. 차라리 여기를 가면 그래도 조금 애들이 편해라 해요, 이과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 전에 넘어야 될 아주 큰 산인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2학년 1학기가 또 그런 학년 그 시기거든요. 아, 정시할까? 아, 안 되겠다, 내신. 막 이런 시기? 왜냐면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의 러쉬라는 게 좀 있어요. 애들 지금 막 물화생지 이제 다 이과니까 물화생지 중에 몇 가지를 하겠다고 지금 힘든 시기에다가 가뜩이나 뭐 수학도 뭐 하나만 하지는 아마 않을 거고 제가 교과 과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힘든데 문학까지 빡 하고 오면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걸려 넘어지기 되게 쉬운데 안 된다. 오히려 이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남들도 다 어려워하니까 거꾸로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반대로 1학년 때 국어 성적이 괜찮았더라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게 이게 문법으로 방어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좀 약한 걸 문법으로 방어해서 이 성적을 만들어놨던 애들 입장에서는 문법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문법이 없어지면서 문학에서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된다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실컷 설명하다 보니까 넌 누구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올해 이제 두각학원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두각학원에서만 처음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명인학원에도 있었고 청솔학원에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팀 수업으로 분당 지역 내신들을 좀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두각학원 원장님하고 얘기가 잘 돼서 네, 오픈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오게 된 케이스이고요. 그래서 막 처음 하고 있는 뭐 그런 강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제 학교 이름 얘기하는 걸 되게 민망해해서 그냥 띄워는 놨어요. 네, 저런 학교를 다녔었다. 네, 뭐 그런 거고요. 사실은 국어 이야기를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번 문학 내신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혹시 다들 젓가락질 잘 하세요? 되게 웃긴 질문이죠. 저 젓가락질 못 하거든요. 제가 국어를 젓가락질에 비유를 잘 해요. 제가 젓가락질을 못 하는데 제가 젓가락질을 왜 못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일단 엄마한테 잘못 배웠어요. 저희 엄마가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한테 잘못 배웠는데 그 이후로 고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데 딱히 지장이 없어서 안 고쳤어요. 국어가 딱 이런 과목이에요. 대부분 모국어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어머님들 지금부터 제가 영어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갑자기 영어 지문을 뿅 하고 띄우면 약간 어머님들 모르긴 몰라도 살짝 거부감 드실 수 있을걸요? 제가 수학을 띄우면 아마 더 그래 선생님 멋있게 푼다 근데 뭐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공부해서 조금씩 손을 놓으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국어는 매우 놀랍게도 제가 아까 진달래꽃 얘기를 드렸는데 다 아시잖아요. 모국어라서 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한 글자도 안 하고 가서 시험지를 딱 봤어요. 그리고 안 찍고 시험을 그 자리에서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아마 60점은 나올걸요. 그러니까 뭐 수능 시험이어도 심지어. 근데 그래도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도 100은 잘 안 나와요. 심지어 시험이 쉬웠다고 해도. 국어가 약간 이 편차가 좀 적어서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금방 올라가겠지예요. 왜냐면 수학은 이게 편차가 워낙 크니까 막 수학 20점, 30점짜리 애가 갑자기 80점, 90점이 될 거라는 기대가 별로 없는데 국어는 그래도 모국어인데 할 수 있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하기가 쉬운데 국어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는 시점이 와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제가 젓가락질을 비유했잖아요. 제가 콩자반을 못 집는데 저한테는 콩자반을 먹을 때 제가 벽에 부딪히는 거죠. 사실 그때 벽에 부딪혔을 때 습관을 바꿨으면 제가 콩자반을 잘 집어 먹었겠으나 저는 그냥 콩자반을 편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려서 그래서 지금도 콩자반을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국어에서 벽에 딱 부딪혔는데 그래 나는 그럼 이거 안 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어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못한다고 하는 애들이 드물어요. 특히나 이게 이제 여기 분당 지역 친구들이 다 그런데 학교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좀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막 1, 2등급이 잘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1, 2등급이 잘 나오니까 에이씨 그냥 정시할까? 이런 생각을 되게 쉽게 갖다가 결국 실제 정시를 해보면 나중에 뭐 수능에서 벽에 부딪히든 뭐 모의고사에서 벽에 부딪히든 어딘가에서 벽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을 잘못 들여서 그래요. 본인이 잘못 들였으니까
이게 이제 저처럼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이걸 고치면 고쳐지는 건데 원초적으로 안 돌아가고 자꾸 편법을 쓰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먹는다, 포크로 찍는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이 얘기가 뭐랑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대진고 시험 스타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묘하게 학교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서도 일단 대진고가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일단 크게 교과서 외 지문이란 단어를 한번 적어볼게요. 교과서 지문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참고로 거기 종이 자료는 제가 글로 막 풀어놨어요. 네, 근데 이제 PT를 그렇게 하면 너무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그냥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놨으니 필요하시면 이따 찍어 가셔도 돼요. 네, 근데 아무튼 1. 교과서 외 지문이라는 건데 교과서 외 지문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진고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 학년 선생님들 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부교재를 아예 선정하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뭔가를 선정하실 확률이 있어요. 뭐 이거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 일이긴 한데 그럴 확률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고된 지문이에요. 있잖아요. 교과서 외긴 하지만 예고된 지문이니까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건데 더 읽어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과서를 열어보실 일이 없겠지만 문학 교과서를 실제로 열어보면 그 첫 소단원 기준으로 하나의 지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문에 학습 활동이 있어요. 그 학습 활동에도 지문이 하나 정도 더 나와요. 그러면 이미 소단원 한 개가 끝나면서 지문 2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마다 밑에 더 읽어보기라고 해서 작가 이름과 작품 제목과 뭐 줄거리 요약 정도로 한 3줄만 들어가 있는 게 2개씩 딸려 있어요. 그러면 소단원이 끝남과 동시에 지문이 4개가 소개되는 셈이에요. 참고로 이 더 읽어보기 지문은 그때그때 좀 다르기는 했으나 수업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냥 프린트만 띡띡 주신 경우도 있어요. 벌써 시험 범위가 무지하게 많겠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일단 요 2개로 대진고 시험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 범위가 되게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선생님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은데 그게 그럼 진짜 시험 범위가 정말 많거든요. 나중에 개수를 세보면 시험 범위가 막 몇십 개예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 수가 그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그런다고 지금부터 찍신으로 이건 나올 것 같으니까 공부하고 이건 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애들이 정말 빨리빨리 쳐야 돼요. 그러니까 첫 주차 때 뭐 이렇게 워밍업으로 안녕 얘들아 나는 누구야 이거 할 시간이 거의 없는 느낌? 자 진도 나가자를 해야 될 상황? 근데 또 학교는 웃긴 게 학교는 또 워밍업을 해요. 학교는 왜 워밍업을 해도 되냐면 더 읽어보기를 수업을 안 할 거니까. 지문 던져주면 되니까. 근데 저는 던져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첫 주차부터 되게 빡빡하게 그래서 적게 나가는 날은 지문 4개 많이 나가는 날은 정말 4, 5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4, 50개가 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바로 저 밑에 제가 별표 쳐놓은 외부 지문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시된 지문이에요. 따라서 여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면 그냥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에.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학원을 다니나 안 다니나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그럼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게 연계 지문인데 이제 1학년 때 시험을 겪으면서 혹시 자녀들과 국어 시험의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대화를 실제로 나눠보면 모르는 지문이 나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게 외부 지문인데 거의 모든 학교 모든 문학 시험에는 외부 지문이 나와요. 저거 안 나오는 학교는 제가 본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개수와 난이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가 있고 반대로 이제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오는 학교가 있고 대진고는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학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너무 쉽게 줘버리면 분당 지역 학생들의 특성상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그 지역 학생들의 특성상 어렸을 때부터 이미 국어학원 다니거나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서 너무 쉽게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진짜 말도 안 되게 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외고 이런 데는 정말 조금 왜냐면 거기는 또 다 문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데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선,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안 그래도 시험 범위가 많은데 외부 지문까지 뿅 하고 나와. 이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때도 공부할 양이 많고 시험 볼 때도 읽어야 할 양이 꽤 되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과연 우리 애들의 읽는 속도가 빠른가? 그리고 읽는 속도야 둘째치고 이해하는 속도는 빠른가? 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들 물음표가 아마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구나라는 느낌인 거죠. 그럼 선생님 외부 지문은 어떻게 쓰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이제 비교형으로 쓰거나, 그래서 비교형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가에는 교과서 지문, 나에는 교과서 외 지문. 그래서 이제 비교형. 대부분은 시예요. 솔직히 소설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을 소설로 주면 시험지 페이지 수가 너무 늘거든요. 학교에서도 그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못 풀까 봐. 근데 시는 일단 짧잖아요. 근데 되게 효과적이죠. 짧은데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때리기가 좋으니까 시 같은 걸로 외부 지문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비교시키시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다 엮어놓은 거랑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건데 개념 사례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플하게 교과서 지문에다 밑줄 그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교과서 내 있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찬란한 슬픔의 보험이라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걔가 역설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긋고 뭐 A 이런 거 해놓고 얘랑 같은 표현법 1, 2, 3, 4, 5. 네, 그런 식으로 주는 외부 지문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주로 표현법적인 문제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역설법을 다른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그런 느낌의 개념사례 적용형들로도 외부 지문을 써요. 그렇게까지니까 일단 지문 개수가 굉장히 많다. 네, 해야 될 게 진짜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순서대로 좀 요거 세 개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걸 보시면 보기. 왜 아까 애들이 애매하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문학 지문이란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뭐 작가들이 어디 인터뷰 나와가지고 얘기 같은 거 하실 때도 있는데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더라. 저 옛날에 한번 어떤 시인 한 분이 저희 학교에 무슨 독서 축제인가 뭐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문제를 뿅 하고 띄우셨어요. 근데 그날 강당 맨 앞에는 각 반 1등들이 앉아 있어갖고 본의 아니게 앞에 차출되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지문 하나 띄워놓으시고 문제를 주시면서 답이 몇 번이네요. 앞에 앉아있는 모든 애들이 답이 몇 번이라고 했어요. 그 시인분이 이거 답이 왜 그거냐며 자기 아들이 이걸 보고 틀리고 왔대요. 자기 시예요, 자기 시. 근데 그러면서 아빠 이게 왜 이거냐 막 이러면서 따져달라고. 근데 차마 선생님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입장이 달라요. 시만 띡 하고 주면 당연히 해석의 여지가 열려요. 그런데 학교쌤들도 만약에 그렇게 주면 죄다 막 교육청에 신고할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 애매하다, 문제 애매하다. 학교쌤들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게 보기예요. 그래서 은근히 보기에 해석의 단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독해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자꾸 외워놓은 대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읽어야 되는데 그 보기를.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해석이 좀 열려있는 시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해석을 좀 여러 개를 알려줘요. 이거는 1로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2로 하는 경우도 있고 3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 자 미션이야. 학교 가서 물어보고 와. 이걸 왜 시키냐면 학교가 심지어 국어쌤이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학교가 이제 인원수가 많으니까 가끔 선생님들끼리 합의가 안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놓고 그 부분 시험 문제 내시는 쌤네 반대로 그냥 가버리면 되게 골치 아프니까 가능하면 선생님한테 한 번쯤 다시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려라. 이거 해석이 열려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물론 그 질문을 할 때 학원에서 물어보라고 했다는 소리는 절대 하는 거 아니다. 자습서에서 봤다든가 뭐 아무튼 잘 둘러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키거든요. 그렇게 시켜갖고 오면 합의가 좀 돼요. 근데 그 합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어쨌든 보기를 아예 안 읽고 문제 푸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네가 정시를 할래도 저 보기 읽고 해석하는 연습은 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애들이 하고 있는 거 국어 국문학이 아니에요. 그냥 시험 보는 거지. 근데 애들은 자기네가 문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보기를 바탕으로 한 적용,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적용. 네, 그 마인드부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게 평론이 아니거든요. 사실 해석이 열려 있는 건 제가 보기에 평론이에요. 평론. 자, 그다음 세 번째 서술형. 솔직히 제가 서술형은 설명을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살짝 고민하는 건 매년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이게 있다가 없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달라질 때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또 생기기도 하고 차라리 여기 아래 학년부터는 아예 나라에서 하라고 시켜버리니까 오히려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할 텐데 솔직히 이번 학년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 일단 우리 애들은 글을 못 써요. 잘 안 써요. 정확하게 말하면. 특히 과제를 시켜보면요. 애들이 자꾸 서술형을 비워갖고 와요. 핑계는 이겁니다. 숙제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객관식을 많이 풀어야 최대한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귀찮아요. 사실은 서술형을 쓰는 게. 그래서 막 키워드만 띡띡띡 써놓거나 그치? 왜 이것만 써왔냐라고 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쓸게요. 뭐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장담하는데 안 써본 애가 시험 보러 가서 잘 쓸 확률은 거의 없다 주의거든요. 특히 요즘 친구들이 글로 뭘 쓰는 연습을 잘 안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뭘 자꾸 놓치냐면 조건을 놓쳐요. 예를 들면 조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문장형으로 쓰시오라는 거거든요. 자꾸 문장형으로 쓰라는데 뭐여서 이게 어떻게 문장이냐고 제가 그러면 쌤 점 찍었는데요. 야, 점 찍었다고 문장이 되냐? 다자로 끝나야 문장이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감점 당하면 정말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차라리 몰라서 틀린 거면 억울하지는 않은데 뭔가 서술형 감점은 약간 기분이 나빠요, 사람이. 그러면서 자꾸 이제 막 나중에 가서는 학교 쌤이 저만 미워해요. 왜 이러고 있는데 그 네가 놓친 거라고 맨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보면 맨날 T라고 뭐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아무튼 세부 조건을 안 봐서 그래요, 애들이.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밑에 개념 용어라는 말을 써놓은 건 그것 때문이에요. 아까 왜 역설, 뭐 반어, 뭐 은유, 직유 뭐 이런 얘기들 개념 얘기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과연 개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너 역설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알아요. 근데 이러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이 주관식으로 글을 쓰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난대요. 당연히 역설법 정도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제가 이제 어머님들 상대로 막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할 건 아니라서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 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문학 들어가면 이제 고전 문학이 있잖아요. 고전 문학 들어가면 그게 나오거든요. 갈래별 특징. 뭐 고려가요의 특징, 무슨 향가의 특징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역사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쌤 지금은 역사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이러는데 사실 국어 고전을 하려다 보면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역사를 딸딸딸 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서술형을 잘 못 써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요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여기다 제가 차마 너무 웃겨서 안 써갖고 온 게 사실 맞춤법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국어 시험이잖아요. 맞춤법을 틀리면 틀려요. 서술형에서. 이게 사회나 과학 시험이면 좀 어떻게든 뭐 선생님 이게 뭐 이러면서 빌어볼 수라도 있는데 국어 시험에서 맞춤법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 뭐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제가 한 2년 전에 모 학교 전교 1등 친구가 서술형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쓰는데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폐륜. 폐륜이요, 폐륜. 그 부모에게 저지르는 죄인데요. 폐륜이라고 써갖고 저한테 시험지를 줬어요. 학교 시험지. 그래갖고 막 쌤 저 잘 봤어요. 막 100점이에요. 이러고 줬단 말이에요, 시험지. 근데 쭉 넘겨보는데 시험 스타일 보겠다고 넘겨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답안지에 똑바로 쓴 거지? 그랬더니 뭐가 틀렸는데요? 이게 안 이상해? 왜 이상한데요? 이러다가 진짜 약간 너무 당황해서 그걸로 5점 날렸거든요. 선생님 부분 점수 아예 안 주셨어요. 그게 키워드였어서. 그래서 그게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인데 근데 진짜 좀
너무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떤 때 보면 어떻게 이런 단어를 알지 싶은 걸 알아요. 약간 고급 단어. 또 어떤 때 보면 어떻게 이런 걸 모르고 살지 싶을 만큼 약간 상식적인 단어를 몰라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어가 모국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모국어라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큰 거죠. 머리가 크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된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한 번도 각 잡고 뭔가 솔직히 수업하다 보면 동음이어 수업 얘기할 일이 있잖아요. 이거 단어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한자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마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국어선생님들은 항상 단어 설명하실 때 괄호 열고 한자를 좀 잘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제가 그만큼 한자를 못 쓰기도 하는데 제가 한자를 써봤자 어차피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전 주로 영어로 말해요. 그럼 애들이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어를 더 잘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말로 설명할 때 어려우니까 그냥 저도 그냥 영어로 말을 하는 게 더 익숙해진 느낌?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큰 패착이거든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 근데 더 충격받은 사건이 바로 작년 따끈따끈한 1학년 2학기 경험이에요. 그 1학년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그게 있는 거 아시죠? 그 나란 말싸미, 그 중세국어. 거기에 보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어머니. 네, 히읗은 히읗인데 짝대기가 하나 없는 히읗. 요 녀석의 이름은 여린 히읗이에요. 제가 그걸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학교 서술형 시험 문제에 아무튼 뭐 현대국어에는 없어진 뭐 중세국어의 글자들을 뭐 쓰고 걔네들의 이름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이 녀석의 이름을 써야 했는데 여기 네모칸에 넣는 글자를 가지고 싸울 줄은 전 몰랐죠. 네. 어머니 기역 밑에는 기역이 오고요. 니은 밑에는 니은이 오고요. 디귿 밑에 디귿이 옵니다. 그럼 히읗 밑에는 히읗이 와야겠죠. 너무 당연한 거라 안 가르쳤거든요. 제가 고1한테 이걸 가르치고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좀 솔직히. 그러니까 폐륜도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가르치면 애들이 자기네들 비웃는다고 생각할까 봐 안 가르쳤더니 시옷, 지읒, 디귿 심지어 이것도 봤어요. 머리를 너무 많이 썼죠. 그러니까 히읗 밑에 히읗이 오니까 여린 히읗 밑에는 이 녀석이 와야 될 것 같대요. 와, 근데 이게 제가 저희 반에 2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5명인가 6명인가가 이걸로 깎여갖고 오니까 이제 애들한테 내가 뭘 바라면 안 되겠구나. 니네 영유 다녀서 그러니? 라고 제가 진짜 그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이 정도면 유치원을 안 다닌 거다. 근데 이게 정말 누구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닌,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요즘 친구들이 정말로 안 써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글씨로 뭘 안 써보는 세대라서. 제가 언제 그걸 느끼냐면 영어를 못하진 않거든요. 사실 학교가 학교인지라. 근데 이제는 영어 철자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컴퓨터로 쓰고 핸드폰으로 쓰니까 알아서 고쳐주니까 갑자기 글씨로 쓰다 보면 약간 이상해요. 뭔가 글씨가. 그래서 반대로 얘네들은 타이핑 치는 거에 더 익숙한 세대니까 한글조차도 그럴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이 얘기가 뭐랑도 연결이 되냐면 여기 얘기랑도 연결이 돼요. 사실 문학에서 어휘가 엄청 큰 비중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거든요. 사자성어로 나올 때도 있고요. 한자어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근데 어휘력이 실제로 애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저보다도 같이 사는 어머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의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 고전 문학에 들어가면 실제로 어휘가 어렵기도 해요. 예를 들면 좋다 있잖아요. 좋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또 영어 써야 되겠네요. 굿, like 이런 의미로 쓰이는 좋다. 네, 그 좋다가 옛날 말로는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뭐 여름 있잖아요. 여름도 지금은 썸머지만 옛날에는 그게 열매란 뜻이거든요. 오히려 썸머는 여름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니은을 써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단어가 달라진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요거는 뭐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외워야 되는 어휘?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 외워야 되는 어휘는 지들도 모르는 걸 아니까 외워요. 근데 한자어는 죽어도 안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걸 알면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니까 좀 네이버에 한 번만 쳐봐도 되는데 자꾸 저한테 사자성어 뜻을 저한테 물어봐요. 그것도 카톡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저랑 있을 때 저한테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당연히 그게 더 빠르니까. 근데 카톡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어쨌든 제가 무슨 몇 초 만에 답장을 하는 건 아니니까 차라리 네이버에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굳이 그걸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야, 내가 네 국어 사전이냐? 라고 말을 한 적도 있고, 사실 알려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알려주기도 해요. 좀 찾아보라고 제발. 왜냐면 찾아봐야, 아시죠? 사전은 찾아봐야 유의어도 좀 보고 반의어도 보고 하는 건데 애들이 너무 안 찾으니까 너무 모르는 느낌? 네, 그래서 어휘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될 거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어는 결국 이거예요. 정말 우리 애들이 국어 시험 끝나고 나면 맨날 하는 핑계. 엄마, 내가 2개 놓고 고민했는데 답이 3번이더라고. 엄마, 내가 마지막에 고쳤거든. 엄마, 그래서 내가 이번엔 안 고쳤거든. 결국 그놈의 2개 놓고 고민했다는 이야기. 네, 모두그로시오가 진짜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어렵고 국어에서 킬러를 내겠다고 맘먹으면 어떤 학교나 다 모두그로시오를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모두그로시오가 늘 관건이 되는데 이것도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뭐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사실 그래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얻어가는 건 있으셔야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학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그래도 오셨는데 시간 내서 이 추운 날 뭐라도 들어는 가셔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수업 때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학교 시험 절대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리고 다들 저희 학교를 보시면 제가 당연히 정시로 대학을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수시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농담처럼 저 수시 납치 케이스라고 말을 하는데 수능을 못 보지 않았어요, 절대로. 근데 뭔가 수시로 이미 돼버렸어요, 서울대를. 그래서 사실 수능 점수 써먹지도 못했다고 맨날 애들한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내신 관리도 되게 빡세게 해본 성격이고 수행평가 관리 당연히 해봤고 그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면접 논술 안 한 게 없거든요. 이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들 사실 저랑 수업하다 보면 저를 국어 선생 그 이상으로 써먹어요. 심하면 남자애들은 막 사회 수행평가, 막 과학 수행평가 이런 것도 막 갑자기 쌤 뭐 아이디어 없어요? 뭐 새벽 2시에 카톡 와요. 야, 너는 그러니까 이제 뭐에 황당한지 모르겠어. 새벽 2시라 황당한 건지 아니면 과학을 나한테 아이디어를 물어봐서인 건지. 그리고 또 뭐 저기 하면 나중에 생기부 쓸 때도 막 저한테 무슨 어떤 과목 생기부를 써야 되는데 뭐라도 좀 만들어 달래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도와주는 거를. 그래서 약간 세미 컨설턴트? 그러니까 완전 무슨 막 그런 막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미 컨설턴트 겸 멘토 느낌으로도 애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막 프로그래밍도 좀 할 줄 알고 이래갖고 애들 막 정보도 물어보고 막 별거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죽어도 안 되는 게 몇 개 있다. 나한테 화학은 물어보지 마라. 그다음에 기술 과정 못한다. 그리고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할 정도로 그냥 거꾸로는 뭐든 질문해도 된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할 때는 막 새벽 3시 반에 영어 질문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야, 시험 전날 너는 왜 3시 반에 나한테 이 질문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쌤은 안 주무시잖아요. 영어쌤은 주무세요. 아, 오케이. 질문 받아준 적도 있고. 아무튼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분명히 도움이 됐더라 뭐 이런 건데 첫 번째 일단 요 녀석이에요. 요 큰 덩어리. 요 큰 덩어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인데 연계 지문을 어쨌든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그냥 공부하면 되거든요. 주어진 거니까. 근데 안 주어진 요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주제별, 작가별, 그리고 시대별로 지문을 좀 마인드 매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매핑의 의미가 어떤 느낌이냐면 어머님들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실 만한 좀 쉬운 지문으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윤동주의 어떤 시가 하나 교과서에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윤동주 시들은 기본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윤동주 시집을 다 보란 뜻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윤동주 시집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만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도 출제 포인트가 있는 것들만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거에 기출됐던 지문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윤동주를 봤으면 주제, 자아성찰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백석의 자아성찰, 뭐 김수영의 자아성찰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또 일제강점기면 그러니까 윤동주랑 좀 비교 많이 되는 게 뭐 이육사라던가 뭐 이런 작가들은 사실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는 자아성찰이라면 이육사는 좀 저항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가 됐든 그렇게 주제, 작가, 시대별로 마인드 매핑을 해서 지문을 보면 좋은데 저 마인드 매핑을 하다 보면 교과서 어떤 지문에 따라서는 진짜 아까 윤동주 이런 지문은 막 진짜 4, 50개까지도 충분히 뽑거든요. 진달래꽃은 100개도 넘을걸요. 그놈의 사랑 노래가 이 나라에 몇 개나 있겠어요.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던져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걸 제가 한 줄 한 줄 다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저희 수업을 못해요.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3시간 봐가지고 그걸 한 줄 한 줄 제가 해석을 하고 있으면 그럼 이제 다 때려치고 국어만 하러 오셔야 돼요. 매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야 봐. 툭. 볼 리가 없죠. 절대 안 봐요 애들. 본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줄 거냐면 솔직히 그걸 다 읽어주진 않을 건데 포인트는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쉬운 걸로 예시 들어드릴게요. 아까 진달래꽃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노래라고. 우리나라 사랑 노래는 거의 대부분 화자가 여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옛날 노래들은 이제 이게 남자가 찡찡거리는 건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지 사실 김소월 자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여성 화자를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여성 화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가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를 가지고 사랑 노래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진달래꽃은 실제로 소극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수용하는 쪽이 있고 난 죽어도 너랑 이별 못해 하는 거부하는 쪽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임에 대한 원망이 있는 애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아리랑 같은 경우는 막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대죠. 아예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에 대한 원망이 있는 쪽이 있고 없는 쪽이 있어요. 세상을 이분법으로 살면 안 되지만 좀 그렇게 이분화를 시켜놓으면 그러니까 이분화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포인트로 해놓다 보면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조금 보인단 말이에요. 애들 입장에서 그렇게 묻기 시작하면 좀 편해져요. 그래야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애들이 하도 애매하다고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사랑을 그렇게 어떻게 딱 잘라 말하겠어요. 원래 사랑이란 감정이 그런 게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애들 보고 연애를 해보고 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솔직히 요즘 애들이 연애하는 방식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연애해본 적 있는 사람 모르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손을 막 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최단시간 연애해본 사람 했더니 45분? 50분? 뭔 소리야 그랬더니 쉬는 시간에 사귀어서 쉬는 시간에 헤어졌대요. 그게 연애냐고 내가. 제가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요즘 애들 방식 자체가 그런 시하고는 어차피 거리가 너무 멀고 여자애들은 그래도 간접 경험이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남자애들은 그런 것도 잘 안 보기 때문에 어차피 잘 모르니까 그래 내가 포인트 잡아줄 테니까 그거 기준으로라도 나눠라. 이러면 차라리 좀 더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개념사래요. 그러니까 이 연계지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윤동주의 자화상 얘기를 좀 하다 말았으니까 자화상 안에는 개념적으로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거는 주제별 작가별 시대별로 묶어줬으면 이번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하고 그게 나오는 또 다른 시들. 근데 이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 그게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아주진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여기 있으니까 네가 찾아봐 하고 던질 건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무당은 아니잖아요. 찍어준 거 안에서 다 나오면 물론 저도 베스트인데 사실 그러려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되게 편법이지만 한 2,000개 주면 돼요 지문. 그러놓고 이제 어머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적중률 100% 사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2,000개 주면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 저는 최대한 추려서 제일 나올 것 같은 거를 뭐 50개든 100개든 이렇게 주면 그 중에서 나오면 당연히 베스트. 혹시 안 나오더라도 51번째, 101번째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힘은 줘야 얘가 내신도 보고 수능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약간 사례 정리를 하긴 할 건데 그렇게
정답을 다 주진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요렇게가 요 파트고요. 그다음에 요거 단계별 서술형 과제. 서술형 과제를 제가 단계별로 줄 건데 초반에는 어떻게 줄 거냐면 단답으로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래야 애들이 학원을 다녀요. 초반부터 논술형으로 주기 시작하면 애들이 학원을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단답을 줘요. 아니, 사실 그것도 있고 개념 체크하는 목적이라서 일단 초반엔 단답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답. 조금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사실 논술형은 목적이 있어요. 구멍 찾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이걸 정말 잘 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말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친구를 이해시키면, 동생을 이해시키면 그럼 네가 진짜 아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자, 이번 주는 발표 수업하자. 나와, 설명해. 너 모르네. 들어가. 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애들이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저는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요걸 쓰게 시키는 거예요. 써보면 어디가 빈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 넌 여기가 비었네. 그러면 이런 과제를 하면 좋겠네. 혹은 뭐 이런 공부를 따로 하면 좋겠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고, 두 번째는 일부러 제가 저희 조교들을 깎아가게끔 시켰어요. 채점을. 이건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애들 서술형 과제에다가 세모를 쳐주면 애들은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솔직히 첨삭을, 그러니까 옛날 말로 빨간펜 선생님처럼 첨삭을 해줘도 애들 안 보려면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치만 아예 안 해주는 거랑 해주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조건 뭐 빼먹어서 마이너스 1점, 맞춤법 뭐 틀려서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쓰라고 제가 조교들한테 시켜놨거든요. 그래야 같은 걸로는 잘 안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같은 걸로 틀리길래 조건을 바꿔서 또 과제를 줘요. 이렇게 주면 이제 나중에 가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쌤 지난 주 거랑 이번 주 거랑 과제 같은데요? 맞아요. 질문 같아요. 근데 조건만 달라요. 근데 조건을 보는지 안 보는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조건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10자에서 20자 이내로 쓰시오랑 그냥 문장형으로 쓰시오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물론 문장형으로 쓰시오인데 20자 이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조건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 이상하게 국어 시험은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자꾸 애들이 뭘 하나씩 안 봐요. 아, 정말 그래요. 그리고 국어는 되게 재밌는 게 검토를 수십 번을 해도 그게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좀 덜 그러거든요. 근데 국어는 이게 좀 심해요.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어는 차라리 한 번 풀 때 똑바로 풀어야지 이걸 검토하면서 뭐 할 생각을 하지를 말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하면서 심지어 그것도 못 봐요. 애들이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것도 못 보는 판에 네가 검토한다고 뭐가 보이겠냐고. 검토하지 말고 차라리 한 번 풀 때 똑바로 풀으라고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조건을 바꿔가면서도 계속 줘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과제가 같은지 모르는 애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얘는 사실 뭐 얘랑 연결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좀 즉각 테스트를 볼 거예요. 요거는 시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은 따로 시험으로 볼 거고요. 요거는 그냥 수업 시작 전 한 5분 전 정도에 약간 이렇게 제가 사탕이라도 하나 걸고 하려고요. 퀴즈 같은 형태로 개념 체크할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자성어 같은 거 물어볼 때도 있을 것 같고요. 한자어 물어볼 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라도 진짜 하나 걸고 애들이랑 좀 이런 퀴즈 같은 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목적은 사실 뭐 맞춰라 이런 것보다도 리마인드? 좀 상기를 계속 시켜주는 게 목적인 것 같은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모국어다 보니까 모국어의 특성상 애들이 그냥 좀 막연하게 넘기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문맥으로 때려 맞추는 거죠. 근데 막상 그 문맥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정말 그것만 콕 집어서 물어보면 대충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지 않게끔 하려고 이런 걸 좀 해보고 있고요. 사실 저희 수업의 시그니처이자 오늘 오신 어머님들께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방법인데, 문제는 아마 어머님들이 집에 가서 이거 해라라고 하면 하는 애가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라는 거긴 한데요. 이게 사실 저도 저희 엄마 말은 안 듣기 때문에 이게 선지 분석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1, 2, 3, 4, 5 선지를 보면 아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2번, 3번 놓고 고민했다. 2번, 3번 놓고 고민했는데 답이 5번이면 이제 그거는 아예 이제 약간 뭐 말의 여지가 없는 느낌이고요. 대개는 이제 2번, 3번 놓고 고민을 했는데 2번을 골랐는데 답이 3번이야. 뭐 이런 경우가 많은 건데 만약에 국어 오답 노트를 시켜보면 얘들은 뭘 하냐면요. 2번, 3번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일단 내가 2번을 골랐는데 답이 3번이에요. 그러면 답이 3번인 이유를 생각해요. 그래서 전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매력적인 오답인 2번이 지워진 상태는 당연하게 답이 3번이에요. 그러면 3번이 답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2번이 왜 아닌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2번이 아닌 이유. 물론 그게 가끔 눈에 진짜 뭐가 씌어서 안 보이는 이런 거 말고요. 그 매력적인 어떤 요소를 못 찾았던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그게 선지 분석의 어떤 스타트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국어시험 선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짜여 있어요. 무엇을 뭐 활용하여 아니면 뭐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준다.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현재형 시제를 활용해서 생동감을 준다. 이런 건 좀 심플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선지가 결국 궁극적으로 틀린 선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틀린 선지라면 경우의 수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얘가 맞고 얘가 틀린 거예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얘가 틀리고 얘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렸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대부분 고민할 여지도 없이 그냥 무조건 X니까 좀 고민할 여지가 있는 애들을 놔볼게요. 사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뭔지 보이시나요? 그게 요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가 틀릴 수 있어요. 실제로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선지입니다. 과거형 시제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이건 그 지문이 무엇이든 간에 틀린 말입니다. 과거형 시제가 있든 없든 생동감이 있든 없든 과거형 시제를 활용해서 생동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 과거형 시제를 썼는데 생동감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해서가 틀렸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하는 목적은 우리 친구들이 어설프게 풀어서 어설프게 맞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젓가락질 비유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밥 먹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벽에 부딪히는 시점이 와요. 애들이 이 문제를 어설프게 풀어서 맞추면요.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푼 애와 이 원인을 모르고 그냥 대충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푼 애는 격차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땐 좀 안 보이다가 시험이 어려워지거나 고3 수능쯤 되거나 하면 어느 순간에 확 오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습관을 바꾸면 늦어요. 그래서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가 1, 2, 3, 4, 5 선지를 볼 때 1번 아니고 2번 세모, 3번 세모, 4번 아닌 것 같고 5번 세모, 다시 2번 한 70%? 뭐 이러다가 2번 이렇게 넘어가는 버릇이 되게 나쁜 버릇이에요. 수학은 사실 1, 2, 3, 4, 5에 뭐가 깔려있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수학을 제대로 푼다는 전제하에 뭐 대입해서 풀거나 이러면 좀 얘가 다르겠지만 수학을 제대로 푼다면 사실 수학은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푸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일단 풀고요. 답이 나오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고르고 없으면 어라? 이러고 다시 푸는 약간 그런 차이일 뿐 사실 수학은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푸는 방식이 똑같은데 국어는 이게 객관식이 딱 되는 순간 애들이 자꾸 선지를 갖고 자기 혼자 놀다가 꼬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방식이고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객관식을 풀고 있는 게 아니다. OX 퀴즈 5개를 풀고 있는 거다. 그래서 1번이 왜 O고 2번이 왜 X인지를 명쾌하게 근거가 없으면 넌 이걸 푼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조교들한테는 이 선지 분석 과제를 검사를 하라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럼 숙제하는데 무지하게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안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애들은 숙제를 언제 하냐면 네, 수업이 저녁이면 당일날 하기도 하고요. 거의 대부분 전날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애들 탓만은 아닌 게 뭐 영어 수학도 가야 된대요. 영어학원 가서는 또 국어학원 가야 돼서 그렇다 그러고 수학학원 가서는 영어학원 가야 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알아요. 저도 그리고 뭐 학교 과제도 있고 뭐 있으니까 좀 바쁜 건 아는데 사실 이게 좀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든 수학이든 국어든 하루에 20문제씩 30문제씩 이렇게 풀면 좋겠는데 꼭 몰아서 200문제씩 풀어 대니까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건 없고 일단 급급하게 왜냐면 이게 또 숙제 안 해갖고 가면 엄마한테 클리닉 오라고 문자 오고 엄마랑 싸우니까 그래서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제가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선지 분석을 해갖고 와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200문제를 다 해오길 바라진 않아요. 그걸 다 해오면 물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비밀이에요, 어머님들. 애들한테 다 해오라고 처음엔 얘기할 건데 왜냐면 200문제 해오라고 해야 50문제를 해오거든요. 50문제 해오라고 그러면 10문제 해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 이제 애들이 아직 저랑 좀 덜 친할 때는 상대적으로 저를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좀 해오잖아요. 그럴 때 좀 노리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연습을 시켜놓으면 사탐 과탐에도 도움이 돼요. 진짜로. 왜냐면 과탐도 긴 일들이거든요. 다 시험 문제가. 수학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쪽에는 분명히 도움이 돼서 이 선지 분석을 제가 일부러 이것까지 과제 검사를 하려고 저희 조교들한테 훈련을 시켜놨어요. 사실 조교들이 전부 다 제자 출신들이라서 이미 숙제 때 이걸 해봤던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좀 익숙하게 하는 애들이고 제가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게 싫어서 저희 클리닉과 이런 것들이 이걸로 많이 이루어져요. 15지선 다 모두 그러시오. 네, 이걸로 하는 이유가 이제 일단 당연히 요거 해결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답이 몇 개인지 안 가르쳐주고 15개 선지를 주면 애들이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 보듯이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랑 심리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6개? 7개? 뭐 이러고 있어요. 답이 0개였던 적도 있고 15개였던 적도 있어요. 일부러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보고 인간성이 없대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걸 15지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15개의 OX 퀴즈를 한다고 생각하고 풀어 이런 건데 그렇게 풀면요 50문제를 풀어도 250문제를 푼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풀면 200문제를 풀어도 제가 보기엔 10문제도 제대로 안 푼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혹시 국어 문제집을 애들이 채점할 때 빠른 정답으로 채점하는 거를 제가 좀 자제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빠르게 채점해야 되는 거 저도 아는데 이게 빠른 정답을 자꾸 보다 보면 자기가 왜 틀렸고를 아예 안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는 오답하기가 너무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2번을 제껴놓으면 3번이 답인 게 너무 분명하니까. 근데 이제 애들은 일단 학원 숙제 해야 되니까 세모를 쳐가야 또 그것도 엄마한테 미제출로 안 가니까 일단 세모치기 급급해갖고 고쳐갖고 오는 건데 이 연습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클리닉 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과제에도 15지선다가 가끔 있는데 원래 과제에는 저걸 잘 안 하려고 하고 클리닉 때 저걸 좀 잘 주는 이유가 저걸 주고 왜냐면 클리닉은 저것만 딸랑 한 문제를 딱 주면 여유가 생겨요 저희가. 그러면 답이 몇 개인지 안 가르쳐줘요. 처음 제출을 하러 와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면 네, 좀 적게 틀렸다 싶으면 약간의 힌트를 줘요. 뭐 하나만 다시 생각해볼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좀 진짜 생뚱맞게 틀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다시 생각해보라고. 그러면서 계속 선지 분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애들이 집에 가고 싶으니까 때려 맞추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약간 오기가 생겨가지고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또 빈 곳이 보여요. 왜냐면 선지 분석을 시켜놓으니까 얘가 어디가 빈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목적이라 얘를 해요. 그러면 빈 게 보이면 그 빈 거에 맞는 또 개별 과제를 주기가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제가 모두 고르를 다 맞게 해드립니다는 못해도 어느 정도 노력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15개보다는 학교에서 적게 주니까요. 네,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맨날 애들한테 나보다 변태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진 않으실 테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적당히 해라 뭐 이러거든요. 근데 또 늘 0개 15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또 이제 그걸로 때려 맞추니까 막 어떤 땐 진짜로 6, 7개 이렇게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땐 2개였던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짜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해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애들한테도 그냥 뭐 다른 거는 못 하셔도 요거는 집에서도 사실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면 모든 문제집에 대부분 다 1, 2, 3, 4, 5 해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엄마가 시키면 안 할 확률이 좀 높긴 하니까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사실 다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이 혹시 있으시면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구해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